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숭실대에 있고, 그리고 숭실대에 오기 전에는 시간은 지났지만 예전에 탈북민 사역을 했었고, 특별히 그 강원도 하천에 있는 하나원이라고 탈북민들이 처음 그 정착 교육을 받는 그 하나원 안에 있는 하나교회 담당 목사로 좀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현실의 뿌리 박은 통일한국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에 현실에 뿌리 박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나왔던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 그런 책도 떠올리게 되고 다윗 그 책에 보면 이제 다윗 인생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런 어떤 다윗의 또 삶과 또 현실적인 영성을 떠올리면서 오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지만 또 그 기적 이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부분들 또 그 기적 너머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좀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통일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 혹은 또 안전한 공간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얘기를 하면 너무나 좀 진부할 때도 있고 또 괜히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을 조금 다각적인 측면에서 또 현실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또 특별히 통일이 뭔지 또 통일이라는 개념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 또 한계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통일 준비를 좀 시작해야 될지 좀 이런 얘기를 길지 않은 한 3, 40분 동안 좀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뭐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너무나 거대한 이슈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이슈고 또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돼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이슈가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북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단칼에 이게 답이다, 저건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 또 눈에 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닌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통일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정부 정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로 진보 정권이 해왔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류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상호 의존도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북한을 뭐 대화의 상대자 또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흡수 통일 논의는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분단을 좀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다 우리를 어떤 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데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노란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뭐 대북 지원을 했더니 북한 정권이 결과적으로 더 생명이 연장된 것 아닌가. 또 지금의 결과가 핵 개발을 갖고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보수 정권이 택해왔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허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시키면 결국 두 손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붕괴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리고 남한 중심의 통일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대북 제재,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실제로는 상당히 내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세습 체제가 완성되는 동안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체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부에서 흔든다고 쉽게 흔들리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고립하면 고립할수록 어떤 막다른 코너로 북한이 내몰리게 되면 오히려 더 뭐 이제 코너에서 발악을 해서 전쟁 가능성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포위하고 옥죄는 동안 정작 고통을 받는 것은 뭐 김정은이라든지 어떤 그 수뇌부가 아니고 결국은 일반 주민들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비판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을 되돌아보면 정확히 10년씩 진보와 보수 정권이 집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4년간 박근혜 정부, 그리고 5년간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각자 지향하던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시도해 봤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원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책 혹은 보수적인 정책이 가지는 단점 또 한계가 또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좀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는 좀 안 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적어도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방법만으로는 남북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점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좀 희망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모여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무게중심을 좀 잘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또 세대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 허리 세대인 30, 40 세대가 좀 조정자와 균형자 역할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함께 다룰 질문들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과 북한 이해, 그다음에 변화하는 시대, 통일 담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의 길은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통일이란 뭘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통일과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통일은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 아니면 같은 모습일까?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뭐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도 부부간의 통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국가 간의 통일은 더더구나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통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좀 찾아가려면 저는 우리가 분단이 뭔지를 먼저 이해한 데서부터 통일 이해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분단 구조를 극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단 문제의 아픔과 그 어떤 구조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한 그림이 더욱더 이렇게 선명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분단은 한 3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45년 8월 달이 되면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차례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8월 초에 세계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에 8월 8일에 소련군이 뒤늦게 일본군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패퇴시키면서 군대가 밀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1945년 8월 13일이 되면 이미 북한 청진까지 내려오고 8월 23일에는 개성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고 또 일본이 그렇게 항복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다급하게 38선을 중심으로 더 이상 군대가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정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분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 어떤 분단이냐면 체제의 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여러 가지 해방 공간에서 복잡한 정치적인 갈등이 이어지다가 1948년이 되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9월 달에는 그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정부, 두 체제가 이 작은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분단, 체제 분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분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분단입니다. 사람의 분단.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가 거의 쑥대밭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한 통틀어 200만 명이 넘게 죽고 또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 살던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또 다시 복수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원한이 쌓이게 되는 그 분단, 마음의 분단, 사람의 분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국토 분단, 체제 분단, 그것을 거쳐서 마음의 분단, 그리고 적대적인 분단 체제가 한반도에 완성이 돼서 7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은 뭘까? 통일은 이 분단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분단이 국토의 분단을 의미했다면 통일의 한 모습은 이 국토, 영토가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이 사라지고 또 남북한 간의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이것이 통일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고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서 북경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겠죠. 또 하나의 통일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체제의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생존권,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통일은 남한의 체제를 중심으로 또 통일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적인 통일, 체제의 통일이죠. 근데 신앙인의 눈에서는 좀 그 너머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어떤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더 나은 면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승자독식, 사회적 양극화, 또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한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체제도 더 어떤 질적인 성숙과 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가치 위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대화해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데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한다면 과연 그것을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사람의 통일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통일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통일이라는 게 뭘까?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통일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통일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아내가 남편처럼 똑같아지는 것, 그게 통일일까?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똑같이 좋아하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영화를 똑같이 좋아하는 것, 그게 통일일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성격도 취향도 기질도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게 이제 건강한 부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일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이 부분이 통일의 중요한 목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획일화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져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찾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세 분이시지만 상호 내주하시고 침투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통일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통일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존재를 통일되게 하려면 그 둘을 아우르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단되었을 때, 네, 잠시만요. 네, 소리가 들리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단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그 되게 하신 것이 그 복음인 것이라면,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복음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통일이 가능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통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세기 중반의 선교학계에 있어서 아주 큰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어떤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선교였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것. 이게 선교의 절정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또 파송하시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라면 선교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의 중심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선교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저 북한 땅이 언젠가는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죠.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열리게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도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통일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할 텐데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통일이 과연 언제 올까요? 네. 실제로 70년 동안 통일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도 조금 좋아진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통일은 어떤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오히려 퍼센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일의 개념을 영토의 통일과 체제의 통일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제자리가 맞아요. 근데 사람의 통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통일은 멈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통일, 느리지만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뭘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청한 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한국 땅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같이 와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알아가고 북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람의 통일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매튜 선교사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또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만남을 갖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교회에 가면 이제 이런 쪽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더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이란 어떤 상황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너무나 어떤 중요한 주제인 거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적어도. 근데 실제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또 경험해서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세대에 따라서 이 구분이 참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 20대는 27%, 아니면 60대 이상은 57%. 또 필요 없다는 거꾸로 오히려 20대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할 수 없는 민족 공동의 목표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좀 불온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하나였고 지금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 분단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분단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반공 교육의 영향 하에 있는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좀 다르죠. 통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당위적인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돼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적어도 이들에게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분단되었던 선천적인 분단 상황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또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지금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살아가기 바쁘다. 북한과의 통일이 인건비가 저렴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통일 비용 지불하면서 저렴한 인건비에 떠밀려 일자리까지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 분단된 지 수십 년 우리 세대를 시작으로 점점 한민족이란 유대감은 약해지고 있다. 통일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통일 사례와 다르게 남북의 경제 규모는 많이 벌어져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연합이나 경제동맹이라면 모를까 통일은 싫다.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제 딸이 중2인데요.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통일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때는 되지 않으면 좋겠다. 아주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 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모든 통일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일까?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통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일까? 통일 자체가 절대 선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인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과 대만이 어떤 긴장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대만과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만에게 있어서는 통일은 선일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중심으로 하는 뭐 적화 통일이 선이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그 자체, 통일 지상주의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어떤 통일이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통일인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답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 통일을 말하면 말할수록 멀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이 얘기한 통일과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 얘기한 통일은 북한이 무력화가 되고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통일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거꾸로 또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통일은 우리에게는 결국 폭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통일을 외치면 외칠수록 통일이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통일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동안 있어 왔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통일론이죠.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뭐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호소력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 혈연적 민족주의에 공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이면 꼭 한 나라여야 돼? 게르만족은 안 그러잖아.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아니 거꾸로 다른 민족이지만 또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뭐 캐나다, 미국, 뭐 호주 이런 이주민들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민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돼? 라는 질문은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가치가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도 그 자체로 무조건 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얘기하는 게 구심점이 됐죠. 또 일제에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국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의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침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병수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족주의는 자기완결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2차적 이데올로기며 저항성과 아울러 침략성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찰적 민족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인가? 단지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져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우리의 민족주의가 주변 국가들에게 복이 되고 또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더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한민족에 속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계속해서 좀 민족 담론을 더 상대화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여전히 민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한 싸움이 만나서 조금만 말을 섞어보면 서로 마음이 설레이고 하나됨을 느끼는 것도 이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한과 북한을 묶어내는 힘으로서의 민족은 유효하고 또 어떤 학자의 얘기로는 순간 접착제의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민족의 틀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는 이 민족주의 얘기가 잘 안 먹혀들기 시작하니까 새로 개발된 통일론이 어떤 이 경제적 실리주의 통일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통일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작동해서 뭐 골드만삭스가 남북한이 통일하면 2050년에는 뭐 전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일 대박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통일했을 때 실리주의 통일 관점에서 보면 내수시장 인구가 증가하고 영토도 확장하죠. 그리고 또 문화적, 심리적 공간에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돌파구가 통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실리주의 통일론이 갖고 있는 또 한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이라고 할 때 그 당위적이다라는 말은 그 말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손익계산을 초월한 항구적인 가치가 핵심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당위성을 얘기할 때 이 어떤 실리적 손익계산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민족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단순히 어떤 경제 문제로 환원해 가는 것이 너무나 어떤 우리의 자본주의적 욕망이 투영된 그런 기대가 아닌가라고 반성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어 왔던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북한 사회에 이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이 또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근본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더 크게 된다면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그럼 통일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정말 그래도 괜찮은가? 네 번째, 통일 비용 주체와 통일 편익 수혜자 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통일 비용은 현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 편익은 우리의 자녀 아니면 손주 세대가 얻게 될 텐데 그러니까 현 세대를 이게 실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단순히 통일이 되면 뭐 북한의 값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의 미래 세대는 어떤 값싼 저임금 노동자로 이 한국의 자본주의 구조 아래 맨 그 하위 계층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정말로 북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의 모습일까? 지하 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자연이 파괴되어도 괜찮은가라는 문제 제기도 나타납니다. 통일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또 통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더 좋은 목적을 이뤄야 된다. 이게 보편주의 통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가치로서 통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정의, 그다음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더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사이 좋은 이웃국가론도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통일하는 게 지금 쉽지 않고 또 통일을 말하면 말할수록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 통일을 당장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일은 조금 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맡겨두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재개발 현장에 알박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알박기를 풀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제 철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원하는 어떤 보상 조건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스스로 풀고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강제 철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 풀고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예 동북아 전체의 경제 공동체
비전으로 같이 제시해서 동북아 르네상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북한도 참여하자. 그래서 통일 말고 우리가 함께 우선 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통일에 대한 선택권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다문화 시대, 우리나라 정말 다문화 사회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통일은 한민족을 얘기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면 안 맞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개념을 좀 재정의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한민족이라는 게 어떤 혈연, 피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오늘이라는 어떤 시대, 그리고 한반도라는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사건을 경험하고 한국어를 함께 쓰는 사람이라면 한민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통일보다는 미래 지향적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남녀가 당장 만나서 너희 둘이 결혼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부감이 들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 썸 타는 그런 어떤 관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 부담스럽지만 서로 데이트하면서 밀당하면서 좋아하게 되면 서로 알게 되면 그러면 뭐 난관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그래 결혼하자 우리 합치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 간에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더 우리가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인가 아니면 화해와 평화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뭐 참 이 통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단군 일의 뭐 최고의 스펙이다. 그다음에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더 추구하고 집단보다는 나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소비는 나의 정체성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디지털화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젊은 세대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나름 그들도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닝아웃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커밍아웃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는 소비를 통해서 뭐 가치 소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더 비싸더라도 나는 뭐 친환경 제품을 산다. 아니면 뭐 의류의 소재, 가공, 유통 구조까지 다 고려한 회사의 제품을 나는 산다. 뭐 이런 어떤 나름의 이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와 함께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생픽지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질문은 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통일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냥 통일 찬성이야 반대야라고 질문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라고 질문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백범일지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그러니까 우리의 부저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성취를 우리가 이뤄왔다. 70년 전에 이 비전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통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공정하면서도 약자가 보호되는 나라가 되는 것,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히 여긴 나라가 되는 것, 또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온 나라가 되는 것, 주변국과 열방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 또 북녘 사람들의 거칠어진 손을 부여잡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세워지는 것. 이 비전들이 같이 나눠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제 통일을 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의 분단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분단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통일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위계적인 군대 문화, 다 분단해서 파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 흑백 논리, 사회적 갈등, 건강한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이 남한은 사실상 섬나라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단 상황의 아픔, 또 과도한 국방비 지출, 분단 때문에 돈이 쓰여져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을 발전시키고 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지원할 청년 예산, 여성 예산, 기후 예산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될 돈이 국방비, 무기 사는 데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매몰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단 문제, 이걸 탈분단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립을 하는데 탈분단의 문제를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치열하게 고민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정철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분단 평화교육. 통일을 절대화하는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통일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 지양하기. 평화 수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에 보다 집중하기. 통일을 복음화의 기회와 전략으로 접근하기보다 사람에 대한 돌봄으로 접근하기. 예수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분단폭력, 군사주의, 안보주의, 공포정치의 폭력을 교육하기. 그걸 이제 극복하도록 교육하자는 거죠. 군사 용어와 문화를 사용한 목회, 지향하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게 군사 용어들이 많아요. 뭐 전도 폭발, 무슨 특공대 뭐 이런 것들. 남성 중심, 서열 문화, 권위주의, 교권주의를 벗어나고 참여자 중심으로 자기 존중, 관용, 공감, 정의, 공평, 수평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도록 목회하기.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와 해석이 들려지는 교육과 목회를 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인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but not yet.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통일을 우리 안에서 진행시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곁에 있는 그 탈북민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원하는 나라가 돼야 통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 그때 응답이 아유 뭐 말도 마세요. 여기는 뭐 사람 살 세상이 아니에요. 이러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건 전 너무나 중요한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또 포용적인 교회가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외국인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그들과 함께 어떤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이들과 수평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연습할 때 궁극적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성품을 함양시켜 가느냐, 그것이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일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민족과 한반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인적을 보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생긴 고난의 흔적들, 또 이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섬긴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통일은 저는 평화와 화해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